바닷가 작은 마을의 시간은 파도 소리를 따라 느리게 흘렀다. 밀물이 들어왔다 나가며 해변의 모래알을 쓸어가듯 시간은 마을의 모든 것들을 아주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마무시켰다. 김은희 여사의 노래방, 푸른 기욤개의 낡은 간판처럼 말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비가 내렸다. 장마철의 비는 아니었지만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머금은 듯 잿빛 하늘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가을비였다. 은희는 텅 빈 노래방 안, 가장 구석진 소파에 홀로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들이 희미한 경계를 만들며 바깥 세상과 그녀를 분리시키고 있었다. 파도 소리와 빗소리가 뒤섞여 낮은 비명처럼 들려왔다. 푸른 기억. 그녀가 이 외딴 마을에 흘러들어와 이 노래방을 연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갔다. 처음에는 그저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이제는 그녀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자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는 유일한 성체가 되었다. 화려한 조명과 번쩍이는 미러볼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오래도록 잠들어 있었고 최신곡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노래방 기계는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처럼 방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손님이라고는 가끔 들르는 마을 남자 몇몇이 전부였다. 그들은 거나하게 취해 목청껏 소리를 지르다 갔고 그들이 떠나고 나면 퀴퀴한 술 냄새와 공허 한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은희는 그들이 부르는 유행가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에게 노래는 더 이상 기쁨이나 위로가 아니었다. 그저 소음일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바다로 향했다. 잿빛 하늘 아래 성난 파도가 하얀 거품을 물고 쉼없이 해변을 때리고 있었다. 문득 오래된 흉터가 다시금 욱신거리듯 스탄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다. 그 운명의 날, 내가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곳의 노래는 이토록 외롭게 들리지 않았을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답을 찾지 못한 채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아들 민준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환하게 웃던 얼굴,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던 맑은 목소리, 그리고 사고 직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작은 손의 온기. 그 기억은 축복이자 저주였다.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익숙하게 청소를 시작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마이크를 뽀드득 소리가 나게 닫고 끈적이는 테이블을 행주로 훔쳐냈다. 매일 반복되는 이 행위는 그녀에게 일종의 의식과도 같았다.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잠시나마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때였다.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빗물을 잔뜩 머금은 눅눅한 바람과 함께 두 남자가 들어섰다. 한 명은 이 마을의 이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었다. 김 사장, 잘 있었소. 궂은 날씨에 손님도 없을 텐데. 이장이 넉살 좋게 웃으며 말했다. 은희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고개만 까딱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불필요한 동정과 호기심을 피하기 위한 그녀만의 생존 방식이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태풍에 간판이 반쯤 떨어져 나갔잖소. 이대로 두면 위험할 것 같아서 사람을 좀 데려왔어. 얼마 전에 서울에서 귀촌한 박진우 씨라고. 손재주가 아주 좋은 양반이야. 이장의 소개에 박진우라는 남자가 은희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깊은 주름이 잡힌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깊었다. 그는 화려하지 않은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연장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냥 두시오. 괜찮으니까. 은희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누군가의 호의를 받는 것도,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그녀에게는 성가신 일일 뿐이었다. 에이, 그러지 말고. 저러다 사람 머리 위로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 박 선생이 돈 많이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료값만 받고 고쳐주겠다는 걸 내가 억지로 끌고 왔어. 이장의 성화에 못 이긴 척 은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허락이 떨어지자 진우는 말없이 간판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는 사다리를 놓고 익숙한 솜씨로 간판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은희는 카운터 안쪽에 앉아 무심한 척하며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훔쳐보았다. 그녀의 눈길이 닿은 곳은 그의 얼굴도 몸짓도 아니었다. 바로 그의 손이었다. 그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다. 오랜 세월 노동으로 다져진 단단한 손이었고 마디마디 굵은 힘줄이 튀어나와 있었다. 하지만 그 거친 손이 연장을 다루는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신중했다. 녹슨 나사를 조심스럽게 풀어내고 사가버린 나무판을 부드럽게 매만졌다. 마치 상처 입은 작은 새를 다루듯 그의 모든 손길에는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지 않은 정교함과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은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그녀는 지금껏 수많은 종류의 손을 봐왔다. 돈을 세는 상인의 빠른 손, 그물을 깁는 어부의 갈라진 손, 술잔을 든 취객의 떨리는 손. 하지만 저렇게 묵묵히 무언가를 고치고 생명을 불어넣는 손은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다. 그 손에는 오랜 세월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굳건함과 따스함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비는 그칠 줄 몰랐다. 진우는 굳은 비를 맞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이장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다른 볼일이 있다며 먼저 자리를 떴고 노래방 안에는 다시 은희와 진우 단둘만이 남게 되었다. 빗소리와 함께 간간히 들려오는 그의 망치질 소리, 톱질 소리가 정적을 깨고 공간을 채웠다. 이상하게도 그 소음은 평소 그녀가 듣던 노래방의 소음처럼 귀에 거슬리지 않았다. 오히려 멈춰있던 푸른 기억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작업이 끝났는지 진우가 사다리에서 내려왔다. 그는 젖은 옷을 툭툭 털며 은희에게 다가왔다. 튼튼하게 고정해뒀습니다. 당분간은 끄떡없을 겁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은희는 대답 대신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 했다. 됐습니다. 이장님 말씀대로 재료도 집에 있던 자투리를 쓴 거라 받을 돈 없습니다. 그는 손을 저으며 사양했다. 그리고는 젖은 몸으로 가게 안을 더럽힐까봐 미안했는지 문 앞에서 머뭇거리다 몸을 돌렸다. 그가 떠나기 직전 은희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가라도 한 잔. 말은 끝을 맺지 못하고 공기 중에 흩어졌다. 너무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어 본 적이 없어서 그 간단한 말조차 목구멍에 걸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진우는 그녀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희미하게 돌아보는가 싶더니 이내 빗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 은희는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다. 밖에서는 푸른 기억이라는 4글자가 비에 젖은 채 하지만 전보다 훨씬 단단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은희의 시선은 다시 자신의 손으로 향했다. 가늘고 하얀 손, 지난 20년간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놓아버리기만 했던 자신의 손이 처음으로 부끄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간판을 고친 지 사나흘이 지났을까. 그날 이후로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박진우가 푸른 기억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손님이었다. 은희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평소에
무뚝뚝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이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녹슨 경첩처럼 삐걱거렸다. 진우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중앙의 테이블들을 지나쳐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구석 자리로 향했다. 그 자리는 은희가 늘 앉아있던 소파에 바로 맞은편이었다. 소주 한 병만 주시오. 주문은 그게 전부였다. 노래책을 뒤적이거나 리모컨을 찾지도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약속이라도 되는 양. 그의 행동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은희는 묵묵히 소주와 기본 안주인 멸치 몇 마리를 그의 테이블에 놓아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가게 안에는 노래방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낡은 간주곡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진우는 푸른 기억에 이상한 단골 손님이 되었다. 그는 이틀에 한 번, 혹은 사흘에 한 번꼴로 노래방을 찾았다. 항상 같은 시간. 해가 저물어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희미해질 무렵에 나타나.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항상 소주 한 병만을 시켰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술을 마셨다. 때로는 창밖의 파도를, 때로는 먼지가 쌓인 미러볼을, 또 때로는 허공의 어느 한 지점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텅 빈 노래방의 적막함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담요 같았다.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다른 손님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존재감이었다. 은희는 그런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노래를 부를 것이 아니라면 시끄러운 노래방에 굳이 찾아와 술을 마시는 이유가 뭘까? 차라리 조용한 선술집이 더 낫지 않을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피어올랐다. 혹시 자신에게 무언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잠시 스쳤지만 그의 깊고 고요한 눈빛을 보고 있노라면 그런 생각은 이내 안개처럼 흩어지고 말았다.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짧고 단조로웠다. 오늘 파도가 높네요. 어느 날 진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곧 태풍이 오려나 봅니다. 은희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테이블을 닦았다. 마을 회관 앞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렸더군요. 또 다른 날 그가 말했다. 올해는 가을이 일찍 오려나 봐요. 그녀는 창밖을 보며 건성으로 답했다. 대화는 늘 그렇게 시작되고 끝났다. 날씨, 마을 소식, 계절의 변화, 서로의 삶에 한 발짝도 들어가지 않는 안전한 주제들 위에서만 아슬아슬하게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희는 그의 존재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그의 침묵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고 그가 오는 시간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문 쪽을 힐끔거리게 되었다. 2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그녀의 세계에 그가 아주 작은 틈을 내고 스며들고 있었다. 그의 존재가 외로움을 덜어준다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가 오지 않는 날이면 노래방의 공기가 유난히 더 차갑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이었다. 그날따라 손님은 한 명도 없었고 오직 진우만이 구석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다. 노래방 기계에서는 주인을 알 수 없는 설정에 따라 7080 발라드 연주곡들이 차례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은희는 마른 행주로 유리잔을 닦으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의 귀에 익숙한 멜로디 하나가 들려왔다. 애절하고 서정적인 피아노 선율이었다. 그리고 그 선율 위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허밍 소리가 겹쳐졌다. 은희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진우였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노래의 가락을 따라 낮게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의 허밍은 기교 없이 담백했지만 멜로디의 모든 음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깊은 그리움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공, 은희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이 카운터 위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그녀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의 허밍 소리와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고막을 때렸다. 그 노래, 2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지만 단 한 번도 제 입으로 불러보거나 제 귀로 들어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노래. 아들 민준이 그렇게도 좋아했던 노래. 사고가 나던 날 아침. 엄마, 나 이 노래 오디션에서 꼭 부를 거야. 엄마한테 주는 선물이야. 라며 맑은 목소리로 불러주었던 바로 그 노래였다. 시간이 멈췄다. 은희의 눈앞에는 진우의 모습 대신 기타를 들고 환하게 웃던 17살 민준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귓게는 진우의 허밍 대신 엄마, 내 노래 어때라고 묻던 아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억지로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댐이 무너져 내리며 슬픔과 고통, 그리고 지독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쳐왔다. 왜 하필 이 남자가, 왜 하필 이 노래를, 그의 다정했던 손길, 그의 고요했던 눈빛, 그의 따뜻했던 침묵이 한순간에 모두 의심으로 변했다. 그가 혹시 모든 것을 알고 접근한 것은 아닐까? 나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려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것은 아닐까?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진우는 여전히 자신의 허밍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노래의 마지막 소절까지 나직이 따라 부르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그는 길고 희미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도 은희의 것과 닮은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은희는 그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 눈빛에는 지난 20년간 그녀를 지탱해 온 분노와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대한 혼란이 뒤엉켜 있었다. 따뜻한 위안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존재가 실은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 잔인한 칼날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굳건했던 그녀의 성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박진우의 허밍 소리는 멎었지만 그 여운은 보이지 않는 파장이 되어 김은희의 시간 속에 퍼져나갔다. 2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이 그 애달픈 가락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열려버렸다. 눈앞의 노래방 풍경이 흐릿하게 멀어지고 그녀의 의식은 걷잡을 수 없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20년 전의 김은희는 바닷가 시골 마을의 노래방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서울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에서 웃음소리가 마를 날 없는 가정을 꾸리던 평범하고 행복한 아내이자 엄마였다. 남편은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과묵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들 부부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아들 민준이 있었다. 민준은 부부의 삶의 이유이자 빛이었다. 유난히 맑고 큰 눈을 가진 아이, 감수성이 풍부해 낙엽 구르는 것만 봐도 시를 읊던 아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래 부르기를 사랑했던 아이. 민준에게 음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언어였고 숨쉬는 방식이었으며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였다. 기억 속 민준의 방은 언제나 낡은 통기타 소리와 앳된 미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동경하는 가수들의 포스터가 어지럽게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눌러쓴 악보와 노랫말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은희는 공부는 뒷전이고 기타만 붙들고 사는 아들이 걱정되면서도 노래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그 순수한 모습을 사랑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민주는 거실에 앉아 새로 만든 곡이라며 부모님 앞에서 작은 콘서트를 열곤 했다. 남편은 흐뭇한 미소로, 은희는 벅찬 가슴으로 아들의 노래를 들었다. 그때의 집안 공기는 달콤한 과일 향처럼 따스하고 향기로웠다. 고등학생이 된 민주는 본격적으로 가수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작은 기획사에서 주최하는 오디션 소식을 들고 온 날, 민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다. 엄마, 아빠 저 꼭 가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도 웃게 만드는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주먹을 불끈 쥐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도 대견하고 사랑스러웠다. 은희와 남편은 아들의 꿈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기로 했다. 비록 험난한 길이 될지라도 아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일을 하길 바랐다. 오디션 날이 밝았다. 그날 아침도 비가 내렸다. 지금처럼 세상을 잠식할 듯한 가을비가 아니라 새싹을 틔우는 보슬보슬한 봄비였다. 민주는 아침부터 기타를 들고 오디션에서 부를 노래를 연습했다. 바로 20년 후 박진우라는 낯선 남자의 입에서 흘러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바로 그 노래였다. 엄마, 이 노래 어때요? 새로 편곡해봤어요. 이건 엄마 생일 선물로 미리 드리는 거예요. 기타 반주에 맞춰 흐르는 민준의 목소리는 봄비처럼 맑고 청아했다. 은희는 현관에 서서 아들의 노래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다. 우리 아들, 정말 멋지다. 분명히 합격할 거야. 은희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그녀는 직접 차를 몰아 아들을 오디션 장소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조수석에 앉은 민주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이내 창밖을 보며 다시 그 노래를 흥얼거렸다. 은희는 벅찬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아들의 꿈이 이루어질 순간이 코앞에 다가온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봄비, 아들의 노래,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 비극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이었다. 빗길에 미끄러진 대형 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그들의 차를 향해 돌진해왔다. 은희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굉음과 함께 정신을 잃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병원 침대 위였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의사와 간호사의 안타까운 눈빛,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복도에 주저앉아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민주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은희는 갈비뼈 몇 개가 부러지고 머리에 약간의 충격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 왜 하필 나만 살아남았는가? 내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운전대를 잡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1분만 일찍 혹은 1분만 늦게 집을 나섰더라면, 수만 가지의 만약이 독화살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끔찍한 죄악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은희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아들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텅 빈 동굴처럼 차갑고 을씨년스러웠다. 남편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는 당신 때문에 아들이 죽었어 라고 말하는 듯한 환청에 시달렸다. 남편은 결코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지만 그녀 스스로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아들의 노랫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모든 것이 민준을 떠올리게 하는 서울이라는 도시는 그녀에게 거대한 지옥이었다. 결국 그녀는 도망쳤다. 남편에게는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모든 것을 버리고 무작정 남쪽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정처 없이 떠돌던 그녀의 발길이 멈춘 곳이 바로 이 바닷가 마을이었다. 그녀는 가진 돈을 탈탈 털어 망해가던 낡은 노래방을 인수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노래를 증오하게 된 그녀가 왜 하필 노래방을 선택했는지. 하지만 그것은 그녀 나름의 속죄 방식이었다. 시끄러운 노랫소리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잊고 술 취한 사람들의 공허한 노랫말을 들으며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매일 밤 확인하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내리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라고 생각했다. 푸른 기억이라는 이름은 아들의 푸르렀던 젊음과 꿈을 기억하겠다는 뜻이자 동시에 멍처럼 시퍼렇게 남은 자신의 슬픔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사장님, 김 사장님,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은희는 화들짝 놀라 현실로 돌아왔다. 진우였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디 안 좋으십니까? 진우의 목소리에 담긴 염려는 20년 전 아들이 그녀를 걱정하며 건네던 목소리와 기이하게 닮아 있었다. 은희는 대답 대신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의 눈빛을 원망스럽게 쏘아볼 뿐이었다. 당신이 대체 뭔데? 나의 가장 깊은 지옥을 멋대로 들여다보는가? 그날 이후 노래방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 파편이라도 떠다니는 것처럼 위태롭고 서먹해졌다. 김은희는 박진우를 이전처럼 대할 수 없었다. 그의 존재는 더 이상 묵묵한 위안이 아니었다. 대신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불편한 자극이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했고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굳게 닫았다. 진우 또한 그날 그녀의 눈빛에서 스쳤던 날 선 감정을 어렴풋이 느낀 듯했다. 그는 여전히 노래방을 찾았지만 전보다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그저 술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볼 뿐 먼저 말을 거는 일은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물리적인 폭풍으로. 가을 장마가 다시 시작된 어느 날 오후였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며칠째 쉬지 않고 쏟아졌다. 마을 앞바다는 성난 괴수처럼 검은 파도를 일으키며 포효했고 낡은 건물들은 강풍에 위태롭게 덜컹거렸다. 은희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지만 이런 날씨에 찾아올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홀로 카운터에 앉아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때 가게 안쪽에서 무언가 투둑투둑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소리는 그치지 않고 점점 더 선명해졌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소리의 진원지는 가게 뒤편에 딸린 작은 창고였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곳. 그리고 그녀가 아들 민준의 유품을 숨겨둔 곳. 창고 문을 연 순간 은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낡은 지붕의 틈새로 빗물이 새어들어와 바닥을 흥건히 적시고 있었다. 그리고 물방울은 정확히 창고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민준의 기타와 악보, 사진이 들어있는 상자,
그녀의 세상 전부가 담겨있는 상자였다. 안도의 은희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다. 다행히 두꺼운 나무 상자 덕분에 안의 내용물까지 젖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두면 금방이라도 물이 스며들 기세였다. 그녀는 무거운 상자를 혼자 힘으로 옮기려 낑낑댔다. 하지만 20년의 세월과 슬픔의 무게가 더해진 상자는 그녀의 힘만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 위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흘러내렸다.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노래방 문이 열리며 진우가 들어섰다. 그는 비바람을 뚫고 오느라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아마도 늘 오던 시간에 맞춰 습관처럼 발걸음을 한 것이리라. 그는 창고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은희와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고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사장님, 그러다 다치십니다. 제가 할 테니 비키세요. 그는 더 묻지 않고 곧장 창고로 들어왔다. 은희는 자신도 모르게 길을 비켜주었다. 지금은 그를 경계하고 밀어낼 때가 아니었다. 진우는 젖은 위솥을 벗어 던지고는 망설임 없이 지붕 위로 올라갈 사다리와 연장들을 찾기 시작했다. 우선 저 상자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은희가 그토록 낑낑대던 나무 상자를 마치 빈 상자라도 되는 양 가볍게 들어올려 물이 새지 않는 마른 구석으로 옮겼다. 그의 다부진 팔과 등에 도단한 힘줄을 보며 은희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진우는 곧장 지붕에 새는 곳을 임시로 막을 준비를 했다. 그는 창고 안에 낡은 물건들을 한쪽으로 치우며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했다. 그러다 그의 발에 무언가 툭 하고 채였다. 아까 그가 옮겨놓은 나무 상자의 낡은 걸쇠가 충격으로 인해 팅 하는 소리와 함께 풀려버린 것이다. 상자 뚜껑이 살짝 열리며 그 틈으로 낡은 종이 뭉치가 삐져나왔다. 진우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다. 그는 작업을 멈췄다. 어떤 강한 힘에 이끌린 듯 그는 상자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잠시 망설이던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다. 한쪽 줄이 끊어진 작은 통기타, 누렇게 바랜 오선지 노트들, 그리고 낡은 앨범.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앨범을 향했다. 앨범을 펼치자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년의 사진이 나타났다. 해맑은 미소와 총명해 보이는 눈빛, 어딘가 모르게 은희의 모습을 닮아 있었다. 그리고 사진 옆에 끼워져 있던 악보. 손으로 직접 그린 악보 위에는 엄마께라는 제목과 함께 그가 며칠 전 밤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렸던 바로 그 멜로디가 그려져 있었다. 진우의 눈이 커졌다.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지는 듯한 전율이 그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무심코 건드린 것이 한 여인의 가장 신성하고 아픈 비밀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소년의 사진을 집어들고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다.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은희였다. 그녀는 잠시 가게에서 마른 수건을 가지러 갔다가 돌아온 참이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낯선 남자가 자신의 아들의 유품을,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기억의 파편들을 멋대로 헤집고 있는 모습이었다. 진우의 손에 들린 민준의 사진을 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창고 안에는 세 사람의 침묵만이 흘렀다. 죽은 아들, 그리고 그의 기억을 침범한 남자와 그것을 목격한 여자.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만이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김은희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게 창고 안에 습한 공기를 갈랐다.
그 목소리에 박진우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급히 몸을 돌려 은희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두 눈에서는 배신감과 분노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지금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변명하려 입을 열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상자가 열려 있기에. 저는 그저 하지만 은희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20년간 겹겹이 쌓아 올린 방어벽이 침범당했다는 사실에 그녀의 이성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다. 그녀는 성큼성큼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서 민준의 사진과 악보를 세차게 빼앗았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누가 멋대로 보라고 했죠. 당신이 뭔데 내 과거를, 내 아픔을 훔쳐봐. 그녀의 절규는 천둥소리처럼 창고 안을 울렸다. 그것은 진우를 향한 외침인 동시에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향한 울부짖음이었다. 그녀는 빼앗은 유품들을 마치 새끼를 지키는 어미새처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당신의 그 값싼 동정, 필요 없어요. 가여워 보였나요? 그래서 호의를 베푸는 척하며 내 상처를 들춰보고 싶었나요?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제발 내 인생에서 당장 꺼져요. 가시 돋친 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 말들은 진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의 얼굴에서 당혹감은 사라지고 깊은 상처와 슬픔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불길처럼 타오르는 그녀의 슬픔과 분노 앞에서 그 어떤 해명도 변명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은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원망이 아니었다. 차라리 비슷한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연민과 이해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금의 은희에게 그 눈빛은 자신을 비웃는 동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진우는 바닥에 벗어두었던 젖은 위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조용히 몸을 돌려 창고를 나갔다. 삐걱거리는 노래방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이내 그의 모습은 빗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그가 떠나자마자 은희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손에 든 아들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 민주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엄마, 왜 그랬어? 라고 묻는 것처럼.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자신의 아픔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유일하게 자신의 다친 마음에 노크를 해주었던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쫓아내 버린 것이다.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오는 법이다. 그녀는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다. 비가 새던 지붕은 진우 덕분에 임시로나마 막아져 더 이상 물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날 이후 박진우는 두 번 다시 푸른 기억에 나타나지 않았다. 해가 저물녘이 되어도 그의 단골자리였던 구석 테이블은 텅 비어 있었다. 그가 늘 마시던 소주병도, 그가 말없이 바라보던 창밖의 풍경도 모두 그대로였지만 주인만 사라졌다. 그의 부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컸다. 그의 침묵이 채워주던 공간의 온기가 사라지자 노래방의 정막은 이전보다 몇 배는 더 무겁고 차갑게 은희를 짓눌렀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잘된 일이야.
이제 더는 누구에게도 내 약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어.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독였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의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문 쪽을 향했다. 혹시라도 그가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었다. 밤이 깊어지면 후에는 더욱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녀의 마음을 핥히었다. 그의 상처받은 눈빛이, 아무 말 없이 돌아서던 넓은 등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정말로 자신을 동정했던 걸까, 아니면 그저 순수한 호의였을까? 그가 흥얼거리던 노래에 담겨있던 슬픔은 무엇이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쌓아 올린 침묵의 벽 안에 다시 갇혔다. 하지만 이상했다. 전에는 아늑한 요새라고 생각했던 그 벽이 이제는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문을 걸어 잠근 것은 자신이었지만 정작 갇혀버린 것도 자신이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푸른 기억 안에는 끝모를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박진우가 떠나고 며칠이 지났다. 김은희의 시간은 다시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 잿빛의 정체 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던 중 기상예보에서 연일 떠들던 초대형 태풍이 마침내 마을을 덮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이곳에 온 이래 겪어본 중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다. 하늘은 검붉은 색으로 물들었고 바다는 집채만한 파도를 일으키며 방파제를 집어삼킬 듯이 울부짖었다. 마을 이장은 스피커를 통해 주민들에게 마을 회관으로 대피하라는 방송을 쉴 새 없이 내보냈다. 하지만 은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푸른 기억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홀로 그 안에 남았다. 어쩌면 이 태풍이 자신을 이 지긋지긋한 기억의 감옥과 함께 통째로 삼켜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밤이 되자 태풍의 기세는 더욱 맹렬해졌다. 강철로 된 셔터가 금방이라도 뜯겨나갈 듯 덜컹거리는 소리, 창문 유리가 비명을 지르듯 웅웅거리는 소리,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듯 포효하는 바람소리가 뒤섞여 그녀의 고막을 쉴 새 없이 공격했다. 그 소리는 20년 전 그날 빗길 위에서 울려 퍼졌던 타이어 마찰음과 충돌음을 기이하게 닮아 있었다. 은희는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두 귀를 틀어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귓속을 파고들어 뇌리에서 직접 울리는 듯했다. 눈을 감자 깨진 자동차 유리 파편과 아들의 비명, 그리고 피냄새가 환각처럼 되살아났다.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쇠사슬처럼 옥죄어왔다. 그만, 제발 그만.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그때였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가게 안의 모든 불이 꺼졌다. 정전이었다. 시각마저 차단되자 청각의 공포는 극대화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바람 소리만이 그녀의 유일한 벗이자 가장 끔찍한 적이었다. 패닉 상태에 빠진 그녀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 미친 듯이 헤맸다.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테이블과 의자뿐. 그녀는 기어가다시피 가게 안쪽으로 향했다. 발이 이끄는 곳은 창고였다. 어둠과 공포 속에서 그녀가 기댈 곳은 역설적이게도 그녀 고통의 근원인 아들의 유품 상자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더듬거리며 낡은 양초에 불을 붙였다. 희미한 촛불이 어둠을 간신히 밀어내자 며칠 전 진우가 옮겨놓았던 나무 상자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는 홀린 듯 상자 앞으로 다가가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고 그 안의 내용물들을 하나하나 마주하기 시작했다. 손때 묻은 기타, 낡은 악보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악보들을 넘겨보았다.
민준의 꿈과 열정이 담긴 흔적들이었다. 그러다 한 악보 뭉치 사이에서 곱게 접힌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민준의 글씨체였다. 그녀는 이런 편지가 있었는지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다. 어쩌면 그날 이후 제대로 유품을 정리할 경황이 없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촛불 아래로. 삐뚤빼뚤하지만 정성껏 눌러쓴 아들의 글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께. 이 편지를 보실 때쯤이면 저는 아마 오디션 무대 위에 서 있겠죠. 너무 떨리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가 응원해주고 있으니까요. 엄마, 사실 오늘 부를 노래는요. 엄마를 생각하면서 골랐어요. 가끔 엄마가 혼자 창밖을 보면서 슬픈 표정을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제 꿈은 그냥 가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 노래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도 웃게 만들어주는 거. 특히 우리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게 해드리는 게 제 진짜 꿈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제가 나중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되더라도 지금처럼 늘 제 곁에서 웃어주셔야 해요. 약속 생일 선물 미리 드리는 거예요. 사랑해요. 엄마, 엄마의 영원한 슈퍼스타. 민준 올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은희의 손에서 편지지가 툭 하고 떨어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가끔씩 느끼던 삶의 공허함과 슬픔을. 그리고 아들의 꿈은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엄마의 행복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자신은 무엇을 했는가? 아들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행복하게 웃는 것을 배신하고 지난 20년간 스스로를 불행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었다. 아들의 기억을 자신을 벌하는 채찍으로 사용했다. 아들의 꿈이 담긴 노래를 증오하고 외면했다. 심지어 세월이 흘러 기적처럼 그 노래를 다시 그녀에게 가져다 준 사람을 아들의 기억을 더럽히는 침입자로 매도하며 잔인하게 내쫓았다. 아바덤부다. 그녀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통곡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슬픔과 후회,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소리였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창밖에서는 태풍이 모든 것을 부술 듯 울부짖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몰아치는 폭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이 모두 말라버렸을 때 태풍의 기세도 신기하게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은희는 텅 빈 눈으로 촛불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 아주 작지만 선명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가져야 해. 박진우를, 그를 찾아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해야 했다. 그것은 그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아들의 마지막 소원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었고 지난 20년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에 아주 오랜만에 삶의 의지라는 희미한 빛이 깃들기 시작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폭풍우가 걷혔다. 태풍이 핥히고 간 세상은 처참했지만 구름 사이로 비집고 나온 아침 햇살은 모든 것을 정화하듯 하여 투명하게 빛났다. 김은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녀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었던 강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태풍으로 인해 몇몇 집기들이 쓰러지고 깨져 엉망이었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치울 생각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칙칙한 무채색 옷만 입던 그녀가 아주 오랜만에 옷장 깊숙한 곳에서 조금은 색이 들어간 스웨터를 꺼내 입었다. 그리고 그녀는 노래방 문을 잠갔다. 지난 20년간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가게 문을 잠그고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던 그녀였다. 그 행위는 과거의 자신과 자신을 올가매던 기억의 감옥과 작별을 구하는 하나의 의식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적지는 마을 회관이었다. 마을 회관 앞은 태풍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 작업을 논의하려는 마을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낯선 사람들 무리에 섞이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인파를 헤치고 이장에게로 다가갔다. 이장님, 그녀의 목소리에 왁자지껄하던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노래방 여사장이 제 발로 찾아온 것에 놀란 눈치였다. 이장은 더욱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 김 사장 괜찮으셨어. 가게는 별일 없고. 네, 다름이 아니라 여쭤볼 게 있어서요. 은희는 주저하지 않고 본론을 꺼냈다. 혹시 박진우 씨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그녀의 입에서 박진우의 이름이 나오자 이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그녀를 조금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갔다. 사실 박 선생, 며칠 전에 이 마을을 떠났어. 내 떠나다녀. 은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양반이 원래부터 한 곳에 오래 정착하는 성미가 아니라고는 들었지만 태풍 오기 바로 전날 아침이었지. 첫 차를 타고 훌쩍 가버렸어. 나한테는 그냥 오래된 기억을 마주하러 간다는 알쏭달쏭한 말만 남기고 말이오.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이대로 그를 영영 놓쳐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실망감을 읽었는지 이장이 덧붙였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예전에 한번 자기 고향이라며 말해준 주소가 있긴 한데 워낙 오래전 일이라 정확할지는 모르겠소. 이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희미하게 적힌 주소 하나를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그것은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야 하는 낯선 도시의 주소였다. 희미한 희망의 불씨였다. 고맙습니다, 이장님. 은희는 주소를 받아 쥐고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곧장 마을의 작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푸른 기억이라는 자신의 과거를 등지고 그녀는 미지의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버스는 느리게 해안 도로를 달렸다. 차창 밖으로 태풍이 남긴 상처들이 스쳐 지나갔다. 부러진 나뭇가지, 무너진 돌담, 뒤집힌 작은 어선들. 하지만 그 폐허 너머로 폭풍우를 견뎌낸 들꽃들이 꿋꿋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마치 그녀 자신처럼 그녀는 품속에서 민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게 해드리는 게 제 진짜 꿈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귓게 울리는 듯 했다. 미안함과 그리움에 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었다. 20년 만의 외출이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누군가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다. 그 길의 끝에 그가 있을지 혹은 아무것도 없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박진우라는 한 남자를 찾는 여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고 아들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한 길고 긴 속죄의 여정의 시작이었다. 버스는 낯선 도시를 향해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버스는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낯선 도시에 김은희를 내려놓았다. 버스 터미널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녀는 거대한 소음과 인파의 파도에 휩쓸리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20년 동안 고요한 바닷소리에만 익숙해져 있던 그녀의 귀에 끊임없이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는 일종의 풍력이었다. 그녀는 잠시 길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도망치듯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이장이 적어준 주소 쪽지를 꺼내 꽉 쥐었다. 종이의 바스락거리는 감촉이 그녀를 현실로 되돌려 주었다. 괜찮아.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멈출 순 없어.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주소에 적힌 동네로 향하는 택시를 잡아탔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절망적이었다. 이장이 알려준 주소지에 남아있는 것은 낡은 주택가가 아니라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거대한 아파트 단지였다. 오래된 동네는 재개발의 물결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뒤였다. 박진우 씨요, 글쎄요. 입주민 명단에는 그런 이름은 없는데요. 아파트 경비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은희는 망연자실했다. 유일한 단서라고 생각했던 실마리가 눈앞에서 끊어져 버린 것이다. 그녀는 아파트 앞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이제 어디서 어떻게 그를 찾아야 한단 말인가. 눈앞이 캄캄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그녀의 시선에 아파트 단지 상가 한편에 자리한 작은 부동산 사무소가 들어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의 문을 열었다. 이 동네에 오래 사셨던 박진우라는 분을 좀 찾고 있는데요. 나이 지긋한 부동산 중개인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박진우, 박목수님 말씀이시구나. 중개인의 입에서 나온 박목수라는 말에 은희의 눈이 커졌다. 네, 맞아요. 손재주가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그럼요. 그럼 이 동네 재개발되기 전부터 터줏대감이셨지. 정직하고 성실해서 다들 좋아했어. 근데 그 양반이 여길 떠난 지가 벌써 10년은 좋게 넘었을 텐데 부인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짐 쌌으니까. 부인이요. 은희는 자신도 모르게 되물었다. 중개인은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아이고, 말도 마요. 부인을 어찌나 지극정성으로 위했는지 몰라. 희귀병을 오래 앓았는데. 박목수님이 일 끝나면 한시도 안 떨어지고 옆에서 간병을 했지. 늘 아내 손을 꼭 잡고 동네 산책을 시키고. 그런 남편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어. 중개인의 이야기는 은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저 묵묵하고 손재주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진우의 과거에 자신과 닮은 깊은 상실의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박목수님 댁에 가면 항상 은은한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그게 부인이 가장 좋아하던 노래라고 했지. 그래서 부인 떠나고 나서도 한동안 그 노래만 들으며 지냈다고 하더군. 동네 사람들이 다들 안타까워했어. 중개인의 말을 듣는 순간 은희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진우가 자신의 노래방에서 그토록 고요하게 앉아 있었던 이유. 그가 노래는 부르지 않고 그저 듣기만 했던 이유. 그리고 그가 무심코 흥얼거렸던 그 노래가 왜 그토록 애달프게 들렸는지. 그 멜로디는 민준을 향한 그녀의 그리움인 동시에
먼저 떠난 아내를 향한 그의 그리움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엿보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도 모르게 같은 멜로디에 기대어 잠시 쉬어가려 했던 것뿐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그의 진심을 오해하고 그의 상처 위에 더 큰 상처를 내버렸다. 미안함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혹시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아시나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 워낙 조용한 양반이라 행선지를 알 수가 있나. 다만 예전에 부인이랑 춘천에 가는 걸 참 좋아했다는 소리는 들었어. 호수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아니면 가끔 시내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가서 망가진 물건들을 고쳐주는 봉사활동을 한다는 소문도 들은 것 같고. 새로운 단서였다. 비록 희미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은희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셔터를 내린 사무소를 나섰다. 이제 그녀가 그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단지 사과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같은 아픔을 짊어진 동반자로서 그의 상처를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속죄의 여정은 이제 이해와 공감의 여정이 되어 그녀의 발걸음에 새로운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얻은 2개의 실마리 춘천, 그리고 시내의 노인복지관은 김은희의 막막했던 여정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먼저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노인복지관부터 찾아보기로 했다. 낯선 도시의 지리를 알 턱이 없는 그녀는 지나가는 젊은이에게 길을 묻고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예전에 그녀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타인에게 말을 거는 것,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거대한 벽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그런 벽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박진우를 만나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그녀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시내의 가장 큰 노인복지관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은희는 복지관 사무실을 찾아가 떨리는 마음으로 박진우라는 이름의 봉사자가 있는지 물었다. 직원은 한참이나 컴퓨터를 뒤져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런 성함을 가진 봉사자분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첫 번째 희망이 사라졌다. 하지만 은희는 실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근처의 다른 작은 복지관과 봉사센터들을 일일이 찾아다녔다. 허탕을 치기를 반복하며 하루가 꼬박 지났다. 해가 저물고 도시의 거리에 화려한 넌사인이 켜질 무렵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허름한 여관에 짐을 풀었다. 낯선 방에 홀로 누워있으니 20년간 그녀를 짓누르던 외로움이 다시금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는 정말 나를 보고 싶어 할까 회의감이 들었지만 그녀는 품속에서 아들의 편지를 꺼내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다음 날 그녀는 마지막 남은 희망인 춘천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춘천에 그가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곳이라는 막연한 단서뿐이었다. 춘천에 도착한 은희는 막막했다. 이 넓은 곳에서 어떻게 사람을 찾는단 말인가. 그녀는 무작정 호수가 보이는 곳으로 걸었다. 잔잔한 호수 위로 부서지는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진우가 왜 이곳을 좋아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녀는 호숫가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혹시나 그의 뒷모습이라도 보이지 않을까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렇게 한참을 걸었을까.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한 제법 규모가 큰 요양원의 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 순간 부동산 중개인이 했던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말이 뇌리를 스쳤다. 혹시 이런 곳에 계실지도 몰라.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녀는 언덕을 올라
요양원 안으로 들어섰다. 요양원 로비는 소독약 냄새와 한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 느릿느릿 오가고 있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에 박진우라는 사람을 아는지 물었다. 젊은 간호사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박 선생님이요. 그럼요. 알다마다요. 저희 요양원의 맥가이버세요. 고장난 건 뭐든지 고쳐주시는 고마운 분이죠. 아마 지금쯤 뒤뜰에서 어르신들 휠체어 손보고 계실 거예요. 은희의 심장이 쿵 하고 세차게 뛰었다. 드디어 찾았다. 간호사가 알려준 뒤뜰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막상 그를 만난다고 생각하니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눈앞이 하얘졌다. 뒤뜰에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몇몇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한가롭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그 옆에서 한 남자가 휠체어 바퀴에 기름칠을 하고 있었다. 익숙한 뒷모습 박진우였다. 그는 작업에 열중하느라 그녀가 다가오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은희는 그의 등 뒤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의 옆 작은 탁자 위에는 낡은 사진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온화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의 사진이었다. 그의 아내일 것이다. 그는 이따금씩 고개를 들어 사랑스럽다는 듯 그 사진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곤 했다. 그 모습에 은희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의 섣부른 등장으로 그의 평화로운 추억을 깨뜨리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다. 그녀가 한참을 망설이고 서 있을 때 그가 먼저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를 발견한 순간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당혹감, 반가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그의 얼굴에 복잡하게 스쳐 지나갔다. 사장님, 그의 입에서 나온 그녀의 호칭은 너무도 멀고 생경하게 들렸다.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아니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고이 간직해온 민준의 편지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건넸다. 진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는 천천히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그는 긴 침묵에 빠졌다. 그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눈을 들어 은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오해는 없었다. 대신 깊은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한 공감과 위로가 담겨 있었다. 노래 때문이었군요. 그가 나직이 말했다. 은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들이 마지막으로 제게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그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타인 앞에서 아들의 이야기를 꺼냈다. 담담하게. 하지만 목이 메어 몇 번이고 말을 끊어가며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털어놓았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깊은 눈은 괜찮다.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듯 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이번에는 진우가 자신의 액자를 들어보이며 입을 열었다.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그 노래. 제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가장 좋아하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만 두 개의 다른 슬픔, 두 개의 다른 그리움이 하나의 멜로디 위에서 마침내 만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서로의 침묵 속에서 그들은 이미 서로의 상처를 꿰뚫어보고 어루만져 주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마을은 어떻습니까? 태풍 피해는 심하지 않았고요. 괜찮습니다. 당신이 고쳐준 간판도 멀쩡하고요. 은희의 대답에 진우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돌아가시지요. 은희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마을로 우리 함께 돌아가요. 진우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길었던 두 사람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함께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순간이었다. 김은희와 박진우가 함께 마을로 돌아온 날, 바닷가 마을에는 오랜만에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말없이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었다. 그들의 조용한 환대는 차가웠던 은희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푸른 기억 노래방은 다시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과거의 스산하고 음울한 공간이 아니었다. 은희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창문을 활짝 열어 짭조름한 바닷바람과 눈부신 햇살을 가게 안으로 가득 들였다. 먼지 쌓인 미러볼과 조명을 깨끗이 닦고 구석구석을 환하게 밝혔다. 푸른 기억이라는 간판의 의미는 이제 바뀌었다. 시퍼렇게 멍든 슬픈 기억이 아니라 아들의 푸르렀던 꿈과 바다의 푸른빛을 닮은 소중히 간직해야 할 기억이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가게 안에 새로운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진우는 자신의 거처를 정리하고 노래방 옆에 딸린 작은 별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그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푸른 기억의 또 다른 주인이자 은희의 삶의 동반자가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창고 깊숙한 곳에 있던 민준의 낡은 기타를 꺼내왔다. 끊어진 기타줄, 군데군데 긁힌 상처가 마치 지난 20년간 은희가 겪은 마음의 상처처럼 보였다. 진우는 자신의 연장 가방을 가져와 묵묵히 기타를 수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섬세한 손길 아래 낡은 기타는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다. 그가 기타줄을 팽팽하게 조율하는 동안 은희는 부드러운 헝겊으로 기타의 몸체를 정성껏 닦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함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어루만지는 그들만의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 수리가 끝난 기타는 더 이상 어두운 창고에 보관되지 않았다. 그들은 가게에서 가장 잘 보이는 벽에 기타를 걸어두었다. 그것은 더 이상 아픈 비밀이 아니었다. 민준의 꿈과 음악에 대한 사랑을 기리는 자랑스러운 훈장이 되었다. 이따금씩 진우는 그 기타를 내려 아내와 민준이 사랑했던 그 노래를 낮은 목소리로 연주하곤 했다. 그럴 때면 은희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눈물 대신 희미한 미소를 머금고 그의 노래를 들었다. 그 멜로디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따뜻한 추억과 위로가 되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가게 뒤편에 작은 뜰에 섰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작은 벚나무 묘목이 들려 있었다. 민준이가 봄을 참 좋아했어요. 은희가 나직이 말했다. 진우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땅을 파고 조심스럽게 묘목을 심었다. 아들의 기억을 땅속 깊이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자라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새로운 희망을 심는 것이었다. 언젠가 이 나무가 자라 화사한 벚꽃을 피우면 민준도 하늘에서 보고 기뻐해 줄 것이라 믿었다. 시간이 흘렀다. 마을 사람들은 노래방에서 간간히 흘러나오는 진우의 나직한 노랫소리와 전에는 들어본 적 없었던 은희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푸른 기억은 더 이상 슬픈 진실을 간직한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늦게나마 찾아온 두 사람의 행복과 따뜻한 추억이 함께하는 희망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어느덧 해질녘. 은희와 진우는 이제 막 새잎이 돋아나기 시작한 어린 벚나무 곁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우는 말없이 은희의 어깨를 감쌌고 은희는 그의 어깨에 편안하게 머리를 기댔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잔잔하게 들려왔다. 20년이라는 기나긴 겨울을 견뎌낸 그녀의 삶에 마침내 따뜻하고 눈부신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